대한민국 역사 토크 콘서트. 고 박사님은 이 콘서트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 않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개의 파트가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근데 먼저 순서를 가장 현안에 가까운 87년 헌법 체제로부터 좀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 박사님께서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87년 헌법이 흔히 이제 고 박사님 강조하시지만 무슨 좌파가 이런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 관련해서 고 박사님 좀 운을 떼주시면 어떨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 왕조의 역사를 완전히 지우고 다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가 자기들이 유일무이한 정통성 있는 왕조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거다. 그런 말도 합니다. 문재인 저 흉측한 것들이 6년 전에 정권을 탈취하고 나서 역사를 그 이전의 역사를 다 지우고 역사를 다시 쓰려고 했어요. 실제 문재인이하고 그 종북주사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면서 정권 잡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은 정권 교체에 만족하지 않아요. 정권은 문재인 때가 벌써 3번째 잡는 거잖아요.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문재인 때 3번이나 잡았으니까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정권은 여러 번 잡아봤고, 그런데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 잡았는데 잡고 난 다음에 지금들이 진짜 해야 될 걸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때는 자기들이 정권 잡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도 거의 예측 못하고 어쩌다가 잡았어요. 병풍 없었으면, 김대엽이 없었으면 김대중이는 대통령 근처도 못 갔는데 어쨌든 얼떨결에 잡았어요. 또 노무현이도 이해창한테 거의 다 졌다가 마지막에 단일화하고서도 불확실했거든. 그러니까 어쩌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랬는데, 문재인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권 잡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얼떨결에 정권 잡아서 5년을 허송세월했던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아주 단단하게 작심을 하고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말을 문재인이도 하고 이해찬이도 하고 그 종북주사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뭘 목적으로 하느냐? 세력을 교체하겠다. 대한민국 70년을 지켜온 우리 주류 세력을 다 쫓아내고 종북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도록 세력 교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하려고 이것들이 5년 동안 내내 적폐청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내세운 게 역사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아예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 수많은 역사 왜곡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률성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 종북주사파들이 역사를 왜곡한 여러 사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유파가 만들어 온 70여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북주사파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쟁 영역이 이게 역사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론가로서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보면 우리 자유파, 특히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이 역사인식이 아주 불철저해요. 그리고 공부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족족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밀려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북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김일성 집단이 수십 년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주체 사상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것들은 상당히 직업들 나름대로 체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중들, 잘 모르는 대중들한테 아주 알기 쉽게 그리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거든요. 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 사상도 아니지만 그 들여다보면 아주 쉬운 말로 쭉 돼 있어요. 동화처럼 돼 있어. 어떤 식이냐면 김일성 장군이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전쟁을 할 때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셨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무협지혜를 봐라. 경공을 열심히 수련하면은 나뭇잎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해. 그럼 무협지 영화 본 사람들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뭘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의 감성과 정서를 자극해서 이걸 그럴듯하게 선동하는 게 북한 주체사상의 선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종북 주사파들은 그런 이 선전 체계가 있는데 우리 자유파는 누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지도 못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뻔히 저것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역사 논쟁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수세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을 좀 분명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좌파들이 역사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됐어요. 도태우 변호사가 오늘 저하고 토크쇼를 하자 그러면서 이 주제를 현대사의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이 사건을 잡은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 종북주사파와 자유파의 이념전쟁, 역사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아주 웅변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제로, 현대사를 주제로 저하고 토크쇼를 하자고 정말 겁없이 덤벼든 사람이 도태우가 처음인데 우리 자유파한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아까 제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 87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문제되어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뒤에 세미나도 하고 그럴 때 만났던 열심히 거기에 참가한 아주 평범한 생활인이었던 그 호남이 고향인 분이 시민이 있었는데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를 열심히 참가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가 옛날에 젊을 때 87년 때 명동성당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그때 명동성당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근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그게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진짜 솔직하게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그건 맞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87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제 개헌 이런 걸 들고 나오고 그 밑에 거대한 대중이 참여한 분들은 좌익 사상에 물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로서 이 직선제 개헌,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분은 이제 그런 데 속한 분인 거죠. 그런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학생운동 지도부, 특히 가장 심각한 건 학생운동 지도부, 여기는 완전히 좌익 사상적으로 87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주사파 NL이든 PD 이쪽 막스레닌주의를 더 따르는 쪽이든 체제를 변혁한다는 것이 중심이고 87년의 대중투쟁은 거기에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저도 그때 당시 학내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는 그 이중성이 같이 있는데 이 이중성이 계속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러니까 여당, 야당, 보수, 진보, 뭐 산업화, 민주화 그럴듯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가장 최근에 대통령께서 아주 잘 지적하셨지만 좌우 날개로 난다 하면서 사실은 방향도 같이 보지 않고 서로 앞으로 가는 게 저쪽에서는 뒤로 가는 게 되고 그럼 몸통도 다른 거고 그거는 좌우 날개가 아니다. 그게 사실은 8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밑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고학생들. 그 좌우 날개론을 가지고 제가 87년을 설명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좌우 날개론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87년에 우리나라에는 4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4세력이 있었는데 전두환 노태우 세력 이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세력 중에 87년 막 6월 민주항쟁이 막 벌어지니까 이 6월 민주항쟁 거리에서의 투쟁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2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야 우리가 광주에서도 진압했잖아. 아니 서울이라고 해서 별거 있겠어. 우리 탱크 다 준비해놨으니까 명령만 내려주세요. 깨끗하게 진압할게. 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게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서도 강경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누구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세력 중에 또 한 세력은 야 우리가 탱크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광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희생이 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뭐하러 정권 잡았어? 북한 위협 차단하고 국민들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정권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건 애초에 우리의 생각과도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온건파에 해당되는 세력이야. 이 2 세력이 있었어요. 강경파는 제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온건파의 대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 라고 온건파 주장을 한 온건파의 대표가 누구 같습니까? 대부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부터 잘못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아니에요. 누굽니까? 전두환입니다. 거기도 대부사람. 전두환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전두환은 엄청 강경한 주장한 것 같이 알고 있고 노태우는 온건한 주장한 것처럼 알고 있는 거야. 이 온건파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 다시 광주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온건파 주장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고 이 사람이 당시에 결정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온건파 노선을 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6.25 선언.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 박수는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내는 박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이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는 서울에서 다시 천천한 광경을 보게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가정이 아니야.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늘 집권 세력 내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분열을 해요. 이거는 전 세계 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는데 저항 세력이 막 자기들을 압박할 때, 야, 세게 물어붙여! 라고 하는 강경파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느 파가 이기냐? 강경파가 이겨. 목소리 센 놈이 이긴 거야.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경파가 이겼어. 그럼 대부분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민주화운동 세력이 진압당하는 거야.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 수십만 명이 죽어요. 우리도 87년에 그 고비가 있었어요. 그 고비가 있었는데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결단을 그 시점에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19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그 결단을 해서 6.19 선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노태우를 불러요. 그 당시에는 노태우가 이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있을 때입니다. 노태우를 불러서 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돼. 이제는 선거에서 이겨야 돼. 그러려면 이건 네가 했다고 해. 이건 네가 했다고 해. 그래서 그때부터 노태우의 6.19 선언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노태우의 6.19 선언. 그리고 나서 이제 6.19 선언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된 다음에 선거가 치러질 때 전두환이 다시 노태우를 불러요. 야, 우리가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너 나 보호하려고 하지 마. 너부터 나를 비판하고 욕을 해. 나를 짓밟고 나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해. 노태우한테 자기를 밟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노태우가 전두환과는 다른 보통 사람입니다 이러고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겨요.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해놓고 나서 노태우 정부 때 결국은 그 노태우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전두환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백담사로 스스로 유패를 가는 거예요.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죽었어. 죽었는데 아직 유언에 남긴 그 곳에 묻히지 못하고 있어. 유언이 별거 아니에요. 나 국립현충원에 묻어달라 이런 거 아니라고. 내가 죽어서도 북한 놈들 내려오는 거 내가 막아야 되겠으니 내가 근무하던 옛날 현장 휴전소 사단에 북한이 보이는 북한이 보이려니까 북향이어야 되잖아. 북향의 어느 산자락에다 날 묻어다오. 그게 유서야. 근데 이거를 군부대 안에 묻으려니까 국방부가 허가를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 연희동 자택에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전두환이 천하에 없는 독재자라고 저 좌파들이 매도하고, 그리고 사실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거의 정상적인 기동도 하지 못하는 그 전두환 대통령을 일부러 광주까지 데리고 내려가서 재판정에 세우고 욕을 보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종북주사파예요. 자, 이제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서 87년에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집권 세력이었는데 그 집권 세력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었다. 그 중에 이 온건파를 주도했던 사람이 전두환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두 세력 얘기한 거야. 나머지 두 세력은 어디냐? 당시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저항을 했던 세력도 두 개로 갈라져.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 두 개는 언제 갈라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6.29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한 후에 갈라져. 발표를 한 후에 어떻게 갈라지냐? 야, 저거 속이고야.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저거 투쟁해야 돼. 우리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주장했던 강경파가 있어.
이 강경파가 김일성, 김정일 세력이고 그리고 종북 주사파 세력. 지금 우리가 아는 저 민노총 같은 그 당시에는 민노총이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 민노총의 씨앗들이 있었거든. 예, 그랬던 세력. 그 다음에 제야 정치인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이걸 제일 앞장서서 격렬하게 반대했냐? 김근태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이 강경파야. 그리고 김대중이는 바로 이들과 정치를 했기 때문에 김대중이도 강경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적 반대 세력 중에 야, 군부 정권이 저 정도 양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한꺼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저 정도 양보했으면 우리도 저걸 받아들이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 잡고 민주화하면 되잖아 라고 주장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정치적 반대 세력들 중에 그 대표가 누구야? 김영삼이에요. 이 정치적 반대 세력들 중에서 온건파지. 이게 김영삼이에요. 그래서 이 6.29 대타협은 전두환 노태우 집권 세력 중에서 전두환이 이끈 온건파가 김대중, 김영삼의 종북주사파들이 막 섞여있던 반대 세력 중에서 김영삼이 주도한 온건파가 손을 잡은 거예요. 이쪽의 온건파와 이쪽의 온건파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역사적 대타협을 이뤄낸 거예요. 역사적 대타협으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대타협의 결과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 체제로 급속하게 이행을 하는데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고 이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보여준 수많은 민주화 이행 과정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갔다가 훨씬 더 많이 후퇴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감옥 가고 심지어 칠레 같은 나라는 인구의 10%가 하룻밤 사이에 도망을 가. 잡혀 죽을까봐 안데스 산맥 넘어서 그런 그 험난한 민주화 이행 과정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점진적인 민주화, 타협적인 민주화, 정치 연대에 의한 민주화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이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온건파인 전두환 노태우와 제야 야당 세력의 온건파인 김영삼 세력의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그 87년의 기적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양날개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당시 지배 세력의 강경파와 저항 세력의 강경파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날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자는 거니까. 양날개는 어느 게 양날개냐면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대표하는 지배 세력의 온건파 그리고 저항 세력 중에서도 YS가 대표하는 온건파 이 온건파가 양날개가 되는 거예요. 전두환 세력이 오른쪽 날개 김영삼 세력이 왼쪽 날개 그러면 적어도 방향은 같잖아.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민주화하자는 같은 방향에서 전두환 세력과 김영삼 세력은 서로 또 여야로 갈라져서 경쟁을 했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날개가 달라도 방향이 같으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양날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환 세력과 김영삼 세력은 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는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라고 하는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한 방향, 민주화라는 한 방향으로 날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두 날개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지금의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이 평화적 점진적 민주화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다시 현재적 시점에 와서 보면 그러면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는 전두환 노태우가 자유파냐 아니냐 어때요? 전두환 노태우가 자유파입니까 아닙니까? 자유파죠. 예. 그러면
김영삼 세력은 자유우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곤란하지. 그러면 곤란하지. 왜냐하면 김영삼 세력도 기본적으로 자유우파 세력이에요. 김영삼이 언제 대한민국 헌법 부정한 적 있어요? 의회주의 부정한 적 있냐고.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이 사람의 기본 지향점과 가치는 뼛속까지 자유우파예요. 이 사람의 정치 인문이 장택상 씨 밑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동네의 그 어른.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자유우파는 건국하고 근대화는 했는데 민주화는 뭐 별로 한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자유우파는 건국 근대화를 했는데 민주화는 좌파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87년 상황을 좀 설명했잖아요. 87년 당시에는 전두환이 오른쪽 날개, YS가 왼쪽 날개였지만 둘 다 자유우파였기 때문에 이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건국은 어느 세력이 했어요? 근대화는? 민주화는?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 80년, 78년의 역사가 전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건국, 자유대한민국으로의 건국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부르는 근대화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낸 민주화 어느 것 하나만 하더라도 불가능한 이 세 가지를 78년 동안 했다는 거거든. 그럼 이것을 해낸 세력이 누구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유우파가 당당한 우리 자유우파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태우 변호사가 첫 번째 제기한 87년 상황에 대한 저의 해석이에요. 네, 제가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87년 부분은 일단 뭐 잠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 기적, 그리고 근대화의 기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화로의 기적, 이 정말 평화적인 자유민주화로의 이행, 이 세 가지에 하나도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 70년간의 놀라운 기적의 정말 드라마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르러 가지고 이 흐름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좀 명확하게 자꾸 반복하고 확산하고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막 혼란이 되면서 엉망이 된 거예요. 이 건국의 기적, 근대화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이게 다 일관된 흐름으로 있었던 것들이 막 혼란스러워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거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유를 삭제하려는 개헌 시도까지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 집권당에 아주 뭐 50명의 의원들이 그러고 그거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양날개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 헌법 가치와 배치되는 그룹이 엄청나게 성장 세력을 키워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눈앞에 보였고 그 과정에 우리가 이재명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되어서 사실 이념적이고 이런 부분을 방향을 덜 중시하는 분들은 왜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그런 발언을 자꾸 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 되면은 대통령도 말씀하시지만 그 실용인이 중도니 하는 것들이 이념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다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 3당 합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87년 이후에 이제 3당 합당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세력과 김영삼 세력과 김종필 세력이 손을 잡고 민자당이라는 당을 만들잖아요. 이거는 정치연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세력의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에 이 세 정치 세력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표방하면서 정치 활동을 했던 겁니다. 여야로 나눠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 세력은 정치적 이념과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에 합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정치적 대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념이 다른데도 일시적으로 손잡는 경우가 있어. 그게 야합이에요. 그게 뭐예요? DJP 야합. 자, DJ와 YJP가 김대중과 김종필이 이념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념이 다르잖아요. 철학이 다르잖아. 그런데 오로지 선거에서 한번 이기고 정권에 한번 자기 목 찾아내려고 했던 게 DJP 야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과 DJP 야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야합 안 해요. 자유파는 연합하지. 근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필요하면 야합이 아니라 모두 다 하는 거예요. 노무현이하고 정몽준이가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다른 자들이. 그걸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야합도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이념과 방향성이 같은 세력들끼리 흩어졌다 나눠졌다 하지만 우리는 연합을 하는 거고 통합을 지향하는 거고, 저 종북 주사파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야합 세력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네. 박사님께서 뭐 주제 전환을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 3당 합당이 할 수 있었던 공통 가치로 크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자유민주 정치 체제,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시장 경제, 사유재산권과 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 실질적인 법치, 이러한 세 가지 기둥을 어떻게 보면은 광의의 자유체제라고, 좁은 의미의 정치제도 이상의 자유체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미일 연합전선대 북중러, 이렇게 우리가 대치전선을 그을 때 그 자유체제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기둥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바고.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그 헷갈리던 옛날에 선구적으로 보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는 지금은 100년 가까이 이렇게 80년 넘어 지나서 이렇게 보지만 당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미 국무부 내에서도 이게 소련과 연합할 수 있을 것처럼 이승만을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사람으로 보던 때였으니까. 그런데 확고하게 그것을 좌우연합 안 된다. 좌우합작은 동유럽 넘어가기 전입니다. 동유럽이 실패하기 전인데도 좌우합작하면 공산당에 먹힌다. 그래서 확고하게 이 자유체제의 핵심을 보고 지켜낸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바로 오늘날의 이런 기적의 예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건국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할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따는데,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땄어요. 프린스턴 대학은 지금도 100년 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정치학으로는 최고 대학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를 딸 때의 지도 교수가 우드로 윌슨,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 또한 당대 최고의 정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정치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저술 작업과 칼럼 활동과 그다음에 각종 성명서 이런 것들을 세계 공통의 언어로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시점에 이제 1905년에 1차 러시아 혁명 실패 후 절치부심한 레닌이 1917년에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당 국가를 세웁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17년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과 같이, 당시에 소련이라고 하는 신생 공산당 국가의 출현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정치학자들이나 미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그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저 소련의 공산당 체제라고 하는 게 뭔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부터 공산당에 대한 깊은 연구와 성찰을 통해서 저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다른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양립 불가능한 적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일제시대 그 제국주의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대고, 한국만 아니라 대한민국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두 개의 전선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자유우방 국가이면서도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던 나라들과의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식민지와 제국주의 본국 간의 모순. 또 하나는 분명히 저게 가장 위험한 적이 될 텐데 아직은 저게 현재적인 현실화되지 않았던 이 사회주의와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당 국가들이 어쨌든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또 열심히 지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식민지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당면한 이 주적이 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와 싸워준다는데, 소련이 싸워준다는데 그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또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서 공산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소련의 지도를 받는 이 공산당 세력과 공산당과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막 섞여서 활동을 하게 돼요. 이들의 공통의 적은 일본이니까, 일본 제국주의니까 당면한 공통의 적에 저항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활동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중국이 대표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중공군이, 공산당이 손잡고 국공합작을 2차례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좌우가 모여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던 게 신관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합쳐서 함께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크게 했던 사람이 도산 선생이에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치 이념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대공주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공주의는 클 대자에 함께할 공자 쓰거든. 크게 함께하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된다. 이게 도산 선생이 죽기 전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에는 좌우가 좌우 간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에 함께 투쟁한다는 그 정신이 강해서 함께 했던 거예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하면서 봉오동 전투의 주 사령관은 김자진 장군인데 홍범도가 좌파인 줄 알면서도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을 해야 되니까 함께 했던 거예요. 청산리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범도가 좌파인 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좌파인 줄 알지만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일본군이 이제 복수하려고 촥 이렇게 토벌 작전을 하니까 다 연해주 쪽으로 이제 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유시 사변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련 영토였거든. 그러니까는 소련은 이미 당시에 공산당이 딱 장악하고 있던 데니까 갑자기 총 들고 대한 독립군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 무장 해제해. 여기는 소련이야.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일제와 독립전쟁을 하려고 총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뭔데 총을 내리고 뭐라 그러냐. 그럼 나 다시 만주로 돌아가겠다. 일본 헌병대의 추격 때문에 후퇴를 했던 사람들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총을 내려놓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만주로 돌아갑니다. 그게 김자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파의 독립운동가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산당의 지시대로 총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거기 남아. 그게 홍범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장의 필요 때문에 우파, 자유파 손잡고 일본군과 싸우긴 했지만 이 사람의 정체성은 소련 공산당이거든.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총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벌어질 때 이걸 사실상 방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유시 참변이 학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백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하는 위원 중에 하나가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 이 사람은 당시에 원래 속마음은 소련 공산당 당원, 소련군 대위 공산당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김자진과 손잡고 봉오동 전투하고 이범석과 손잡고 뭐 청산리 전투를 하기는 했지만 원래 이 사람은 좌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어쨌든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의 그 활동은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이게 자유파는 아니다. 그래서 자유파가 아니고 공산당인 사람이 왜 육사나 국방부 앞에 있냐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답변할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공산주의자를 왜 하필 육사와 국방부 앞에 흉상을 만들었냐, 문재인아 왜 18년에 너 그지 엉뚱한 짓을 했냐 라고 우리가 종북주사파한테 오히려 엄중하게 추궁을 해야 할 사안이다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게 되냐 하면 맥카더 장군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태평양 전구의 사령관으로 일본과 한국의 정년 정책의 최고 지휘자가 되거든요. 일본도 점령지고 조선도 점령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맥카더 사령관이 직접 점령 통치를 했고, 조선은 그보다는 좀 중요성이 덜하니까 맥카더 장군 휘하에 있는 장군 중에 하지라는 중장을 보내서 통치를 한 거예요. 점령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을 맥카더 장군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카더 장군이 상해 임정이 있고 상해 임정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임시정부가 8개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데, 이 상해 임정도 있고 뭐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인정받은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정부다 했던 거지.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마지막까지 지켰던 김구도 결국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요. 이승만 대통령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데, 개인 자격으로 법적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맥카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지도력을 높이 평가해서 자기가 탄 비행기에 함께 타고 온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함께 트랩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법적으로 법통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점령군 총사령관인 맥카더는 다른 사람 다 빼놓고 이승만만 유일하게 같은 비행기에 태워서 내려고 오면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가 이제 한국에 와서 건국운동을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좌우가 한꺼번에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파들은 거의 감옥에 가거나 또는 조직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고, 좌파들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박헌영 세력이 제일 큰 거야, 세력적으로. 한국에서 보면 당시에 이게 절반 이상. 그 다음에 또 다른 좌파인데 대중적인 운동을 주로 했던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나머지 절반. 그리고 나면 이제 4분의 1 남잖아요. 절반은 박헌영, 절반 중에 절반은 여운형. 그럼 나머지 4분의 1 남잖아. 4분의 1의 절반쯤은 김구. 그 나머지 절반을 이제 이승만이 지분을 갖고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8분의 1이네. 네.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여기에다가 북한은 이미 소련이 내세운 김일성이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딱 세웠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유리했던 건 누굽니까? 김일성이 제일 유리하지. 이미 북한의 정권을 딱 세웠으니까. 그 다음으로 유리한 건 박헌영이지. 그리고 김일성, 박헌영의 여운형까지가 좌파거든. 그러니까 좌파가 압도적으로 강한 거예요. 우파라고 하는 건 이승만 하나 달랑 있고, 이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파는 우파같이 보이는 김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건국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상황 미래를 내다보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해서 1946년에 6월달에 정읍에 가서 정읍선언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건 뭐냐면 북한을 포함한 우리는 분단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5년에 일시적으로 38선 이북에 소련군, 38선 이남에 미군이 와서 아주 이상하고 낯선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우리는 곧 하나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승만이 그 모든 국민들의 상식을 깨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북한은 이미 공산당 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것들하고 함께하는 대한민국 건국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남한에서만이라도 유엔 감시하에 자유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단독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 여기 박헌영, 여운형뿐만 아니라 그나마 같은 우파였던 김구 세력으로부터도 그때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김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하나여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 반통일주의자야 이러면서 공격을 시작해요. 완전히 그 고립무원 상태로 정업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빼고 결국은 이 정업선언 1946년 6월에 정읍에서의 선언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이것은 정치 지도자가 2년 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 생명을 다 걸어서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할 것이 너무나 분명히 예상됐던 단독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한 결단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잘 해주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우리 문재인식의 가장 문제되고 헷갈렸던 것이 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하고 그 다음에 민족하고 연결은 되어 있죠. 우리 민족사. 그러나 이 예를 들어 김일성이 제대로 된 우리 민족 독립운동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일본이랑 싸웠으니까 그러면은 일본이랑 싸운 것이 우리의 자유민주 대한민국하고 무슨 연결이 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최근 이 역사에 대한 발언 부분에서도 계속 이런 좌파와의 문제가 인식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우리가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때로부터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지금 약 140년에 이르는 이 시기에 걸쳐서 사실은 역사의 방향이 어딘지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사님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자기가 동기가 순수했다. 자기는 인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역사에서 정치적인 인물로서는 다 부차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변명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 지옥 같은 북한을 만드는 데 기여한 남노당 인물들, 동기가 순수했건 또 좌우 합작을 추구했던 인물들은 아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깊은 지하에 영이 있다면 사죄밖에 남을 게 없죠. 저 생지옥을 만드는 길을 튼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민족과 국가를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족과 국가를 헷갈리면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반일, 항일 이런 코드로 해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싸운 사람들까지도 인정해 주려고 덤비게 됩니다. 그게 문재인, 김원봉, 지금 정률성 난리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가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반일 투쟁했는데 민족 감정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 민족사에 기여한 건데 이렇게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근대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 민족 감정이 어떻고 사가 어떻고. 근데 대통령과 국민으로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 이게 민족과 국가를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5천년 단일민족의 역사를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가지고 잘못 얘기하면은 반민족주의자처럼 매도당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역사는 사실만 얘기하면 우리는 단일민족 아니에요. 900여 회의 외침을 받았고 옛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령하고 나면 그러면은 혼인합니다. 강제로 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전 세계에 단일민족, 단일현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야. 이를테면 뭐 유전학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세계의 단일민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뭐 5천년 단일민족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주입됐던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그건 어릴 때나 하는 얘기고 이 민족보다 국가가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민족도 자꾸 민족 하니까 사실은 인종이에요, 인종. 한인종.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한 100만 명 가까운 한인종이 살고 있어요. 조선족. 그 사람들은 그런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국적의 중국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변 가셔서 누구나 조선족 붙잡고 물어보세요. 인종적으로는 한민족이나 국적은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어요. 미국에서 시민권 딴 사람은 한인종이지만 미국 사람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분명히 저 베트남 사람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적 따면 그러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민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민족은 전설이다. 없다. 다인종, 다문화, 다국가만 있다. 다민족, 다문화 나라들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국가 정체성이죠. 인종이 어떤 인종이었던 종교가 어떤 종교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대 국가가 도대체 언제 건국이 됐냐. 우리 생일은 알고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일이 정해져 딱 나오는 거예요. 한민족의 생일은 그러면 아무도 몰라. 한민족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 5천년 전이라고만 알고 있잖아. 그 생일이 없는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냐?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짜는 딱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일을 기념하자는 거예요. 이 생일을 기념하는 거를 우리는 사람한테는 생일이라고 그러고 나라는 건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생일을 건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했으므로 이 날을 건국일로 부르자. 이게 우리나라 생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체제 이념, 그게 이제 국가 정체성.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앞에 놓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방향 자체가 혼란스럽고 3.1운동도 다 좋은데 그게 대통령 말씀처럼 3.1운동과 48년의 8.15 건국이 둘이 아니라 연속적인 이 국민국가 형성, 자유체제 국가의 형성이라는 발전적인 시각의 과정, 동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아주 탁월한 그런 경축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토크쇼의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국제적으로 너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런 분인 것은 다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이념이 지금 87년 헌법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우리가 그러한
그 시대를 누려왔었는데 혼란을 최근에 겪었지만 문재인 때 그러한 그 흐름은 우리가 이제 반성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고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건국 이념, 당연히 자유체제, 자유민주주의,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습니다. 비전을. 그것이 상당히 구현된 것이 이제 87년 헌법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체제의 모습. 잘 키워가야겠죠, 물론. 그런데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박정희 대통령 없이는 사실은 연결이 안 될 거라고 직관적으로 다 알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에서 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87년 헌법으로 나아가냐. 저는 이제 그 다른 학자분들이 연구하신 것들을 보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의 어떤 발전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죠. 특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헌법학을 하신 최대건 서울대 명예교수님 경우에는 이제 건국과 호국을 통해서 자유헌법 체제의 기틀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50년대 때도 이승만 대통령 시기가 자유헌법 체제를 놓지만 완전한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은 못하는데, 그러한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기까지 일종의 권위주의 정부라고 하는 시기, 낮은 단계의 법치화 민주주의. 그러나 그것은 중국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유체제의 씨앗을 갖고 부분적인 제한성을 가지는,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급속도의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제 발전적인 시각을 저는 좀 많이 봤는데, 고 박사님 또 탁견이 있으신데 고 박사님 말씀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박정희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하면서 이제 박정희를 좀 연구 대상으로 놓고 씨름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이제 박정희라는 역사의 거인을 볼 때 늘 좀 마음이 좀 짠해져요. 마음이 아주 좀 짠해져요. 세 갈래로 제가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릴게요. 우선 박정희라는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공적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같아요. 공적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같아요. 죽을 때 대통령으로 죽었으니까 공인으로서 죽은 거죠. 그리고 처음 이제 직장을 가진 거가 문경 초등학교 교사니까, 교사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역할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평생 공적으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공적 의식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저는 그 셋째 형인 박상희로부터 받은 영향이 제일 컸다 이렇게 생각해요. 7남매인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셋째 형인 박상희는 대구에서 알아주는 아주 헌칠한 미남이고 아주 언변이 좋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제시대 때 남로당 당원이 돼요.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남로당의 수계니까 서열 1위잖아요. 박상희가 제 짐작으로는 한 서열 5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거죠, 남로당.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책임있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46년에 정판사 사건 위조 지폐 찍어내다가 걸려갖고서 체포령 내리자마자 북한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들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근데 박상희는 도망가지 않고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진두 지휘를 하다가 경찰총에 맞아서 죽어요. 근데 그 박정희가 그 박상희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멋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존경하고 따랐던 박상희의 인생은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좌파긴 하지만 좌파들 중에서도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불리하면 도망가는 그런 좌파가 아니라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그런 좌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셋째 형은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영향으로 박정희가 남로당에 그 활동을 하게 돼요. 그 박상희의 영향. 그리고 그 박상희의 딸 있죠. 박상희의 딸을 나중에 김종필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종필이 조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희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실 거예요.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직후,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민정을 해서 대통령이 된 직후예요. 대통령이 된 직후에 박상희가 남로당에서 서열 5위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상희가 남로당 활동을 할 때 가장 가깝게 활동했던 친구이자 동지죠. 그리고 박정희가 아주 어릴 때 정의야 하면서 했던 그 자 중에 황태성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당시에 북한에서 무역상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일성이가 이 황태성이를 박정희를 포섭하라고 간첩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황태성이가 내려와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를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의 인척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 박정희 만나러 북에서 내려왔다. 연락해라. 이렇게 해서 잡힙니다. 신고를 받.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인척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혀요. 근데 황태성이는 일부러 잡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만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내가 언젠가는 박정희가 나를 부르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만나면 야 사실은 내가 김일성이가 특사로 너한테 보낸 거야. 우리 둘이서 김일성이하고 박정희가 손잡고 뭐 하면 통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어릴 때 잘 알고 가장 존경하던 박상희의 중과고 절친 황태성이 북한에서 그냥도 아니고 장관 지내던 자가 자기를 만나러 목숨 걸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고 싶다 그래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사형 집행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5.16 군사정변이 나자마자 사실은 가장 비상이 걸렸던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자기들 36,000명의 군인들이 전사하면서까지 지켜낸 나라인데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 갑자기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더니 그런데 이 사람이 알려진 이력으로만 봐도 남로당 당원이었더니 겁이 덜컥 난 거 아니에요. 좌파가 쿠데타에서 정권 잡아갖고서 반미국가가 된 나라가 한두 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늘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 그걸 미국도 알고 김일성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대담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황태성이를 내려보내서. 이 상황을 박정희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순간 미국의 의심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만나지를 않고 사형시켜버려요. 그걸 보고 미국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박정희가 18년간을 5.16부터 해서 11.6까지 18년간의 집권을 하는데 그 하루하루
하루하루가 다 이런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은 18년이었어요. 결코 이 사람이 권력을 무슨 누린다거나 또는 뭐 한번 좀 마음 편하게 좀 쉬어본다거나 이랬던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이제 이게 공인 의식으로 평생을 살은 사람이다, 박정희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하여튼 절대 빈곤, 절대 가난 이것과 싸움을 해온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박정희의 어머니가 6남매 키우기도 어려운데 뒤늦게 애가 하나 들어섰다고 박정희를 떼려고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대요. 예, 마루에서 일부러 뛰어내려가지고서 낙태를 시키려고도 하고 양잿물인가? 간장물 먹고 애 뗀다는 얘기 저도 어릴 때 들었어요. 하여튼 강인한 생명력으로 버텨낸 거야. 그게 다 가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태어나서 그런지 태어나서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키가 작고 아주 새까맣고 얼굴이, 예? 그래서 대추씨라고 별명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예.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평생 이 가난이라는 적과 전쟁을 정말 원수보듯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정희의 18년의 근대화 역사는 개인적으로 인간박정희의 가난과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토리 변호사가 아까 이승만 시대와 그 이후 민주화 시대를 잇는 그 박정희 시대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연결이 돼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부흥부라고 하는 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원조로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1956년인가에 경제부흥부를 만들어요. 이 경제부흥부를 신현학이라는 사람이 맡습니다. 이 지역의 최고 원로였던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운 거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에요. 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대체로 수입하던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립하자, 이런 취지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부서도 신설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실행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4.19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중단됐어요. 그리고 4.19 한 9개월인가 혼란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5.16 군사정변을 하고 정권을 잡잖아요.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거가 이 계획은 세웠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5개년 계획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요. 이 계획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는데 이게 곧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포스코를 만든다, 고속도로를 만든다,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화공업을 한다는 게 다 이 경제개발 5개년 1, 2, 3차 계획 중에 다 이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임기 중에 그냥 이승만 대통령 귀국하고 싶어 할 때 그냥 귀국시켜주지 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거는 또 다른 정치적 영역에서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워낙 거목이었기 때문에 갓 출범한 박정희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늦추다 보니까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확대 강화시켜 발전시킨 것이 박정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 얘기까지 끝낸 거예요. 지루하면 그만할게요. 마지막 얘기 짧게 할게요. 이 사람이 젊을 때 남로당 경호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잡혀서 사형당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때 이 사람을 재주가 너무 아까우니까 죽이기는, 그러니까 일단 옷은 벗기고 백의종군 시키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 백선열 장군이나 정일론 장군이나 김창룡 특무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창룡 특무대장은 직접 박정희를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까지도 수사 과정에서 박정희의 인품과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구명운동에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생명을 빚진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그 후에 이제 한국군의 군속으로 일합니다. 한국군의 정보부대에 민간인으로 일을 하다가 6.25 전쟁을 맞아요. 근데 6.25 전쟁 직전에 박정희 정보관이 써낸 김일성이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아주 그 박정희의 그 통찰력과 예측력을 잘 보여줘요. 실제로 김일성이가 남침한 거의 그대로를 예측하거든요. 그러면서 6.25 전쟁이 터지자 다시 군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전쟁 과정에 승진을 해서 결국 소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박정희는 남로당과 좌파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들의 수법, 그들의 인맥, 그들의 전략,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직전에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거의 사실 그대로 예측할 정도의 보고서를 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박정희가 5.16 정변을 직접 뛰어들게 된 직접적 계기는 뭐냐면 4.19 이후에 종북주사파들의 준동 때문이거든요. 4.19 처음부터 뛰어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4.19가 점점 변질되면서 막 간첩들이 설치고 종북주사파들이 설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좌익한테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쿠데타 군사정변으로 돌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6 정변의 첫 번째 혁명구호가 반공입니다. 그래서 반공입니다. 북한과의 체제전쟁을 선언한 것이 5.16 군사정변의 제1호 공약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의 통치기간 중에 단 한 번도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걸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은 것 중에 제가 직접 창원에서 김혁규 경남지사가 지사를 할 때 창원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김혁규 경남지사가 쭉 다니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경남도청을 누가 여기에 세우라고 하시지 아십니까? 잘 몰랐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또 창원 기계공단을 가서 공단을 왜 여기다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왜 창원을 이렇게 군수산업 쪽이 집중적인 기계공단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그건 몰랐어요. 제가. 저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원이 대구랑 비슷해. 여기는 이 팔공산과 압산 같은 이 1000m의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게 분지잖아요. 근데 분지층은 너무 넓어. 비행기가 1000m를 넘어서 와서 한참 내려갔다가 올라갈 정도로 넓어, 이 분지가. 창원은 똑같은 분지인데 좁아. 그러니까 1960년대, 60년대 중반 70년대에 당시에 비행기 기술, 전투기 기술로는 창원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을 넘어서 내려와가지고 폭탄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 내려오면 못 올라가.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폭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안전한 그런 분지 지형을 창원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수산업을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그때 풍산이니 뭐니가 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운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총 만들고 탄약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창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도시 건설을 한 겁니다. 신도시 건설을 하는 기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면 북한과의 전쟁 대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박정희 대통령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 그 모든 곳에 박정희 대통령의 김일성과의 체제 대결과 김일성과의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는 군사전략가로서의 이 고심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대통령 되고 나서 18년 동안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북한과 전쟁하다가 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5년 정도, 5년 가까이 어머니 대신에 퍼스트레이디로 수행을 보좌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11.6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직후에 군대도 안 갔다 온 28살의 여성이 비서실장한테 그 보고를 이제 비서실장 했을 거 아니에요. 한테 처음 물었던 말이 뭐냐면 휴전선은 어떤가요? 휴전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18년은 단 하루도 김일성과의 전쟁을 잊은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 북한 체제와의 경쟁이라고 하는 이 18년간의 통치 기간이 이승만의 건국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아주 든든한 돌다리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프닝 때 이렇게 보셨지만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를 한 우리 88년 다음에 PPT의 다음 장면을 보시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정말 기적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십니다. 그런데 뭐 88 올림픽까지 치면 약 100년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 태어난 다음 해가 강화도조약 이러면서 우리 국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던 전체적으로 서세 동정 시기에 서양 근대 문명이 동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폭풍을 휘몰아오던 그 시기에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뭐 정말 접힌 상태에서 그런 이 100여 년의 그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올림픽을 열고 그 모든 걸 빼앗겼던 처지에서 세계의 중추국가로 올라서려는 그러한 잠재력까지 보여주는 그런 때에 왔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은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지난 정부 시기처럼 완전히 이 성공의 역사의 방향을 파탄의 방향을 이 세계가 연구하고 길이길이 연구하고 뭐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 학계에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보다. 기적의 너무나 연속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적으로 너무나 그 연구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기적과 번영의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패망과 멸망의 방향으로 몰고 가려 했던 그 전 정부 그리고 아직도 그 전 정부의 방향에서 추종하고 그 방향을 다시 일으킬 거라고 하고 있는 이 흐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그 문제 제기로 새 사건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걸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김일성 정권 패배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김일성, 박헌영 패배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 패배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김일성, 김정은 집단과 그들을 따르는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는 이 제가 설명한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는 정말 지우고 싶은 패배로 점철된 그자들의 실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절대 좌파들하고 맞설 때 주눅들지 말자. 대한민국은 건국과 근대화뿐만 아니라 민주화까지도 우리 자유파의 힘으로 이루어낸 거다. 저 종북 주사파들은 건국을 반대했고 근대화를 반대했고 민주화를 반대하죠. 저것들이 추구했던 것은 건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건국이었고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산화였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민민주 공산주의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종북 주사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78년에 이 한국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계속되는 패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종북 주사파들과 맞설 때 우리 자유파가 당당하자. 건국에 있어서 당당하고 근대화에 있어서 당당하고 민주화에 있어서 당당하자. 그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좀 다소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